베누스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안개의 세계로 떠납니다. 구름은 산성이고 땅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 비너스. 단순한 행성을 넘어 쌍둥이 자매가 낯선 이가 되어버린 모습. 고대 시인들로부터 그 열기에 으깨진 탐사성까지 비너스는 혼란을 주고 저항하며 매료시킵니다. 이 베일에 쌓인 여신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빛 중에서 왜 이 빛이 영원히 우리를 사로잡았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인류의 기원부터 비너스는 하늘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여 그것을 관찰하는 모든 문명을 매료시켰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미 이 밝은 별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필수적인 천체의 안내자로 여겼습니다. 유명한 에이미사두카 태블릿에서 우리는 그들의 농업 달력이 약 585일에 달하는 비너스의 홍진주기, 신도주기에 의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기는 행성이 태양에 대해 하늘에서 동일한 겉보기, 위치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밝게 빛나는 별에 따라 곡류 씨앗을 조정하여 수확을 최적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비너스가 사랑과 다산의 상징인 여신 이슈타르와 연관되었습니다. 후에 그리스인들은 비너스를 아프로디테로 불렀고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이름하여 아름다움과 열정의 이미지를 지속시켰습니다. 전설적인 그리스 학자 피타고라스는 아침의 별인 포스포로스와 저녁의 별인 헤스페로스가 실제로 동일한 천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믿음에 반하는 것으로 중요한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문명 간의 이러한 관점의 교차는 비너스의 유혹적인 힘과 천체 질서 탐구를 자극하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비너스에 대한 관심은 9세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마야인들 사이에서 드레덴 코덱스는 놀랍도록 정밀한 비너스 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에 걸친 그들의 계산은 천문학적 현실과 오직 하루 차이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정확성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반영합니다. 하늘 애호가에게 특히 주목할 점은 비너스는 심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과의 궤도 근접성 때문으로 우리 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게 제한합니다. 따라서 비너스는 새벽이나 황혼에만 볼 수 있습니다. (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비너스는 계속하여 학문적 및 신비적 전통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리아 시단타 논문이 이미 그것의 겉보기, 경로의 기울기를 통합한 복잡한 표를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천문학자 알바타니는 행성의 위도를 조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하며 그것이 황도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와 이슬람 세계에서 비너스는 지상사건을 예고하는 천체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도구들은 그것의 위상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밝은 원반으로 나타났으며 그 궤도와 관련된 강도 변화와 관련된 이해가 없었습니다. 체로바 13년은 천문학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명은 1610년에 갈릴러가 망원경을 사용하여 비너스의 위상을 관찰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비너스의 밝기가 달처럼 변동한다고 기록했고 이를 통해 비너스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관찰은 태양 중심 모델을 확인했으며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631년에 케플러는 드물게 태양을 가로지르는 비너스의 이동을 예측했습니다. 가센디는 그것의 시간을 재는 데 성공하여 궤도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동안 이러한 발견은 논쟁과 반성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확립된 교리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과학과 믿음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살롱에서는 인류의 우주 내 위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천체의 빛일까, 거주하는 세상일까,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법칙에 따르는 구체일까, 비너스의 연구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일깨웠으며 과학이 세상의 영적 비전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즉 6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금성의 통과는 천문학자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816년 에드먼드 헨리는 전례 없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의 다른 지점에서 금성의 통과를 측정하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심찬 시도는 대규모 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원정 중에는 태평양의 제임스 쿡 선장의 원정, 큰 장애를 겪은 구이옴 르 장틸의 원정, 그리고 아베 샤프 도테로슈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원정은 몇 분 동안의 귀중한 관측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 노력은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를 약 1억 5,300만 킬로미터로 측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현대 천문학의 근본 이정표였습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의 초기 관찰부터 18세기의 대규모 탐사까지 금성의 역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금성은 처음에는 두 개의 별로 인식되었다가 점점 더 정확한 모델에 통합되어 천문학적 사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금성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했으며 갈릴러의 관측은 이를 입증했습니다. 헨리의 방법을 사용한 통과 연구는 공간을 새롭게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성은 한때 단순한 빛나는 점에 불과했지만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지식을 향한 인류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망원경과 새로운 관측 방법의 등장에 의해 금성 연구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끝없는 호기심에 이끌린 천문학자들은 이 친숙한 빛의 점에 대한 도구를 향하며 금성이 태양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광학의 급속한 발전은 더 큰 렌즈와 더 정교한 방향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다양한 미스터리를 밝히려는 포부를 가진 웅장한 천문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기와 질량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두 천체 사이의 공통 기원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탐사의 역동성은 해답을 갈망하는 시대의 지적 모멘텀을 반영하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깊은 열망에 의해 동력을 얻었습니다. 더 큰 거울이 있는 망원경의 개발은 금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구들은 행성의 눈부신 원반에서 특징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두꺼운 구름층은 여전히 침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니치, 풀코보, 파리와 같은 천문대는 이러한 진보된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색조, 밝기의 변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며 미묘한 세부사항이 표면 특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대기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림과 메모가 유통되었고 가상의 계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며 명백한 균일성 뒤에 있는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접근 방법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성찰이 진정으로 협조된 연구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의) 분광학의 도입은 금성 분석에 있어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은 행성에서 반사된 빛을 분해하여 화학적 서명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티슬리퍼는 이산화탄소의 강력한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지구와 매우 다른 대기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은 이 가스가 열을 가둘 수 있다고 상상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연구에 의해 확인될 온실 효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견은 더욱 복잡하고 덜 환영하는 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금성의 회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관측을 통해 행성의 원반에서 약간의 변화를 관찰하여 금성이 매우 느리게 회전하며 태양 주위의 공전과 부분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금성의 하루가 매우 길어 빛과 어둠 사이에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기후를 암시하며 그러한 환경에서 잠재적인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빛과 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 행성의 초상화는 매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로 상상해보게 했습니다. 금성과 같은 밀도 높고 뜨거운 대기는 온갖 종류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양의 가까움과 지속적인 밝기는 짙은 안개에 뒤덮인 세상을 연상시키며 확산된 연속적인 빛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두꺼운 구름 덮개를 열대성을 담가놓은 공중에 떠있는 바다로, 활습도로 포화된 정글, 거대한 양치식물, 상상의 생물들이 끊임없이 더운 환경에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열의 영향 아래 빠르게 진화한 역동적인 생태계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와 몽상가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성은 자연이 가능성을 더욱 확장했을 수도 있는 상상의 실험실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시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은 대중문화에도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된 교재에는 필터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젖은 신비로운 풍경, 고요한 숲과 정지된 호수들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물의 풍부함이 영원히 습한 환경에 적응된 독특한 생명체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행동물이나 반수생 동물들이 증기로 포화된 닫힌 세계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능형 종의 가설도 돌아다니며 구조물, 도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명의 아이디어까지 떠돌았습니다. 금성은 그때 과학과 집단 상상력이 만나는 정신 탐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소설가들은 이 매혹에 빠르게 주목했습니다. 지구와 달의 탐사를 소재로 한 쥘 베르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풍부하고 따뜻한 대기에 젖은 생물로 가득한 세계의 아이디어를 끌어왔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H.G. 웰스는 더 불안하고 위험한 행성을 묘사하여 독자들이 금성을 피난처이자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의식 있는 종족들로 가득 차 있는 평행 세계로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문학은 과학적 논쟁의 연장이 되어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세계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살아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무성한 금성에 대한 이미지는 집단 상상 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당시의 기술적 제한과 천문학자들의 넘치는 열정이 구름에 휩싸인 열대 낙원의 환상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스펙트럼 데이터는 이미 환대할 리가 없는 불균형한 화학적 구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환대할 만한 행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느린 회전, 물의 존재 가능성, 풍부한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토론으로 인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지속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과학과 환상 사이에서 한 세대의 관찰자와 독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이러한 낭만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전 이 시기는 현대 행성학의 탄생을 이끄는 지적 탄력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금성에 대한 탐사는 지상 기반 레이더와 최초의 우주 임무 덕분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때까지 행성은 그 회전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밀도가 높은 대기에 가려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61년에 모하비 사막의 골드스톤 사이트가 금성 표면을 조사하기 위해 레이더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지구의 하루와 비교하여 243일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의 기존 모델에 도전하며 쌍둥이 지구 개념을 흔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강력한 연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듬해 나사가 발사한 마리너 2호가 초기 우주 탐사 임무로 다른 행성을 지나갔습니다. 그 센서는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방출을 감지하여 그 표면 온도가 약 450도 섭씨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울창한 열대림으로 덮인 행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불투명한 구름 아래에는 매우 강렬한 온실 효과가 지배적이며 거의 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만큼이나 갑작스러웠으며 행성 거주 가능성 모델을 뒤흔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열과 압력은 착륙 고려 시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도전 과제를 암시합니다. 소련은 동시에 베네라라고 불리는 야심찬 일련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금성의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로지르고 가능하다면 지면에 도달할 수 있는 탐사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초기 시도는 결론이 나지 않지만 1967년 베네라 4호는 대기층을 관통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로 이산화탄소와 예기치 않게 높은 압력이 지배하는 대기를 감지합니다. 비록 지면까지의 여행을 견디지 못했지만 이 돌파구는 하층 대기를 탐사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열 차폐를 강화하고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노력합니다. (1969년) 베네라 5호와 베네라 6호는 하강 중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탐사합니다. 그들은 압력 변동, 온도 및 공기의 화학적 구성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무너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무자비합니다. 거대한 비율의 열과 압력이 내부 구성을 무력화합니다. 그러나 각 전송은 금성의 복잡성을 더욱 밝혀줍니다. 과학자들은 고도에 따른 바람의 안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 존재를 확인합니다. 금성은 이제 거대한 용광로로 보이며 기계의 생존은 업적입니다. 그런 다음 1970년에 베네라 7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합니다. 금성 지면에 착륙합니다. 이전 시도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탐사선은 강력한 갑옷,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압력 조절 구획, 그리고 장시간 하강을 위한 적절한 낙하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극심한 열과 거대한 압력을 마주하지만 착륙 후 잠시 동안 작동합니다. 이 짧은 신호는 최초를 기록합니다. 매우 적대적인 행성의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얻은 첫 사례입니다. 이 성공은 소련의 접근 방식을 입증하고 금성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베네라 7호의 업적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극단적인 조건을 견디고 표면에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공에 고무되어 소련은 행성 탐사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진전 상황이 면밀히 관찰되고 있지만 초점은 여전히 아폴로 달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금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가까우면서도 전혀 다른 이 행성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느린 회전, 지옥 같은 대기, 극단적인 온도는
금성과 지구의 다른 길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 탐사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협을 넘어서 20년은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금성에서 관찰된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축적으로 인해 기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금성의 교훈은 지구에서의 산업적 영향에 대한 커져가는 의문들과 맞물립니다. 따라서 금성의 연구는 우주 정복의 영역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천체 물리학자, 지질학자, 생태학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두 행성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는 왜 비거주 가능해졌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역회전, 공기의 밀도, 황산의 존재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은 강력한 행성에 대한 인간의 대담함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역회전의 발견에서부터 숨막히는 열기로까지, 베네라 탐사선의 대담한 하강까지 각 단계는 지식의 경계를 넓힙니다. 베네라 7호와 함께 탐사는 새로운 차원을 획득합니다. 한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세계의 표면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에) 끝나는 10년은 금성의 전례 없는 얼굴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추측과는 반대로 견딜 수 없는 열과 압력에 압도된 세계가 발견됩니다. 레이더와 탐사선 덕분에 역회전, 강력한 온실 효과, 짧기는 하지만 착륙의 가능성이 식별됩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는 더 큰 야망의 시작을 알립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인류는 중대한 이정표를 넘어서고 금성 탐사의 기초를 다져 우리 자신의 행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972년부터) 1985년까지 금성은 주요 새로운 국면의 무대가 됩니다. 소련과 미국은 이곳에서 대담한 임무들을 수행하며 금성에 자결하는 대기와 고통받는 표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섭씨 470도와 지구의 약 90배에 달하는 압력과 같은 지옥 같은 조건은 공학적 업적을 요구합니다. 소련은 베네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이번에는 토양 구성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파이오니어 비너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두꺼운 구름 아래 숨겨진 지형과 대기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노력들은 적대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화산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전에 시작된 베네라 임무는 새로운 이정표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1975년에 베네라 9와 베네라 10은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부식성 구름을 통해 내려온 각 모듈은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섭씨 460도 이상의 온도와 거의 참을 수 없는 압력 속에서 몇십 분을 견딥니다. 이 짧은 기간은 현무암 바위가 흩어져 있는 불모의 풍경 사진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특수 설계된 포트 덕분에 카메라는 각진 모양의 드문 토양과 얇은 먼지가 덮인 모습을 엿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 압도적인 세계의 첫 실체적 비전을 구성합니다. 스냅 사진 외에도 베네라 9와 10의 기기는 대기가스를 분석하여 이산화탄소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강력한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 가스는 열을 가두어 납을 녹이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탐사선은 또한 황산을 감지합니다. 이는 황과 산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구름 속에서 형성됩니다. 측정된 압력 변동은 표면이 균일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연구자들이 새로운 지형 분석 수단을 설계하기 위해 자극을 제공합니다.
비록 수명이 짧으나 이 임무들은 극한의 행성에 착륙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부 구조와 금성의 광물 성분에 집중한 더욱 심층적인 탐사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1982년) 소련은 베네라 13과 베네라 14를 발사합니다. 정교한 기기로 장착된 이러한 탐사선은 토양 구성을 연구하고 색상을 띤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극한 조건을 견디도록 강화된 이들의 파노라마 카메라는 표면의 인상적인 뷰를 전송합니다. 대기의 밀도는 빛을 변형시켜 이미지의 황색을 떠줬습니다. 지구의 90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장치는 암석과 현무암 조각이 널브러진 평야를 드러냅니다. 통합된 드릴은 수집하여 현장에서 분석된 샘플을 채취합니다. The Planetary Society에 의해 발표된 결과는 지구의 해저와 유사한 암석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는 과거의 강렬한 화산 활동을 시사합니다. 비록 단명했지만 베네라 13과 14의 임무는 금성 지질학 이해의 주된 참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이오니어 비누스 임무는 1978년에 시작됩니다. 이는 궤도 탐사선과 여러 하강 탐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궤도 탐사선은 대기와 자기권을 장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극지 궤도를 따릅니다. 물티프롭의 모듈은 여러 위도에서 방출되어 밀도, 온도, 화학 성분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두꺼운 구름을 통과합니다. 일부 센서는 격렬한 바람을 감지하여 대기의 대순환을 강조합니다. 공기가 단 며칠 만에 행성 주위를 순환합니다. 이 특정한 역동성은 강력한 온실 효과와 결합하여 과학자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파이오니어 비누스는 또한 최초의 대규모 매핑을 가능하게 하여 광범위한 화산지대와 이시타 테라와 같은 고지대를 강조 표시합니다. 탑재된 기기는 여러 킬로미터에 이르는 최고 지점인 맥스웰 몬테스를 포함하여 지형의 불규칙성을 감지합니다. 레이더 측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과거의 활발한 지각 역사나 지각의 고대 재조직을 나타낼지도 모르는 복잡하고 얽힌 지질 패턴의 모자이크인 테스라라는 구역을 식별합니다. 하강 탐사선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의 지배와 구름 내 산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모듈들은 극한의 조건에 의해 압사된 직후에 기능을 멈춥니다. 1980년대 중반에 완수된 피오니어 비누스는 금성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확장하여 베네라의 발견을 훌륭히 보완합니다. (197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은 태양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세계 중 하나를 탐험하기 위해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간의 결단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네라 미션은 400도 이상의 뜨거운 표면에 착륙하여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카메라는 화산의 풍경을 드러내고 센서는 이산화탄소의 만연함을 확인합니다. 한편 파이오니어 비너스는 지형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바람을 분석하며 밀도가 높은 지질학적 과거를 암시하는 신비로운 테세라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미션 덕분에 금성은 압도적인 온실 효과에 지배된 행성 진화의 극단적인 예로 부각됩니다. 베네라는 소비에트 기술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파이오니어 비너스는 지도 작성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함께 이 가려진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금성 표면의 비밀을 밝혀내는 두 개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소련 측의 베가 1호와 베가 2호, 미국 측의 메젤란. 베가 1호와 베가 2호는 1980년대 중반에 발사됩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금성의 대기층 약 55km의 풍선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더 온화하여 바람 연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샤이사타이시
이러한 풍선들은 장기간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대기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직접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과학자들은 적도 근처의 넓은 배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일조풍을 관찰합니다. 측정 결과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속도를 나타내며 이는 행성 자체의 회전을 훨씬 초과하는 초회전을 나타냅니다. 금성의 하루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반면 대기는 며칠 안에 회로를 완료합니다. 동시에 배가는 황산과 이산화황이 풍부한 구름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압력에 의해 부서지고 온도가 약 470도에 도달하는 세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배가는 금성에 관한 소비에트 프로그램의 정점을 표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네이사는 전례 없는 매핑 임무에 착수합니다. 메젤란은 1989년에 지구를 떠나 이듬해 금성의 궤도에 도달합니다. 그 임무는 고해상도의 레이더를 사용하여 표면의 거의 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지면에서 반사된 라디오파를 발사하고 반환 시 이를 포착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짙고 지속적인 구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구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메젤란은 북극과 남극을 비행하며 모든 회전마다 점진적으로 행성 전체를 스캔합니다.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거의 98%의 표면을 관찰하여 이 불타는 세계의 전례 없는 모습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는 화산 구조로 흩어진 땅을 드러냅니다. 수천 개의 화산이 나타나며 어떤 것은 몇 킬로미터에 달하고 다른 것은 100킬로미터를 초과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형성 중에는 코로나가 있으며 동그란 균열로 둘러싸인 거대한 지질학적 고리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는 표면에서 지각을 변형시키는 멘틀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는 가끔 동심원의 균열로 굴곡진 돔을 만듭니다. 금성에서는 빈번하지만 지구에서는 드물기에 이 행성에 특유한 화산 활동의 개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메젤란은 지질학적으로 비활성 행성이라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화산학자들은 분화나 최근, 용암 흐름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각 이미지를 미세히 살핍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현재 활동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화산 지형의 밀도는 격동의 과거를 증언합니다. 지도는 또한 광대한 용암 평원, 높은 고원, 그리고 몇 개의 충돌 구덩이를 드러냅니다. 두꺼운 대기와 화산 활동은 달이나 수성과는 다르게 운석이 남긴 흔적을 지웁니다. 지형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지구의 대륙에 비유할 수 있는 고지대를 발견합니다. 북방우의 이슈타르 테라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고도에 도달합니다. 보다 큰 아프로디테 테라는 적도 근처에 뻗어 있으며 여전히 신비로운 산을 드러냅니다. 메젤란의 주요 진보 중 하나는 중력 데이터와 레이더 영상을 교차 참조하여 지각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각의 두께와 내부 물질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성의 깊은 구조 모델을 정교화합니다.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금성의 표면이 거대한 화산 사건들에 의해 최근에 재형성되었는가? 일부는 이러한 재생이 수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진행 중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화산 활동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마젤란은 금성의 지구역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판구조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향을 궁금해합니다. 금성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열의 솟아니 폭력적인 화산 활동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경로를 따를 수 있습니다. 행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마젤란의 기기는 열이나 방출된 가스를 감지할 수 없고 오직 지형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 또는 분광학적 센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마젤란은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랫동안 구름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지구의 쌍둥이로 여겨졌던 금성은 예상치 못한 지질학적 풍부함을 드러냅니다. 마젤란의 조사는 금성의 진화를 탐구하는 시뮬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일부 모델은 탄산가스가 기후를 기울이기 전에 온화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젤란은 이 뜨거운 세계를 연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1998년은 금성 탐사의 분기점을 이룹니다. 다른 행성으로 향했던 탐사선이 수행한 근접 통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종종 단순한 경유지로 여겨지긴 하지만 금성은 우주역학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의 경로와 속도를 조정하면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성이 목표에 중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기, 특히 놀라운 현상인 초고속 회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배적인 바람이 행성의 느린 회전을 훨씬 뛰어넘는 움직임입니다. (1990년대) 말 나사가 목성과 그 위성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한 갈릴로 탐사선이 오랜 여행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난 10년대 말에 발사된 후 목적지를 향해 여러 번의 근접 통과를 완수했습니다. 목성 근처에 도착한 후에도 내부 태양계에서 기록된 분광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교정 데이터를 계속 전송합니다. 1990년 금성 근처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의 분석은 목성 근처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금성 주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영해는 기기의 확인 및 대기 화학에 대한 비교 지점을 제공하여 필수적인 과학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반사된 빛과 구름의 성분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금성의 대기권 상부 역학에 대한 초기 단서를 제공합니다. (1998년과 2005년) 사이에 또 다른 임무가 주목받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입니다. 국제협력의 산물로 이는 토성과 그 고리 및 위성, 주로 타이탄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카시니는 복잡한 궤도를 통해 태양계를 지나갑니다. 금성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8년과 1999년의 두 번의 근접 통과는 탐사선이 속도를 조절하고 토성 외곽으로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접 통과는 궤도 조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시니는 금성의 빛, 특히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밤책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대기 하층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감지합니다. 우리 행성에서 이 어두운 면을 관찰하는 것은 태양빛이 희미한 신호를 가리기 때문에 어렵지만 근접 궤도에서는 구름이 부분적으로 투명해지는 특정 파장에서 열 방출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야간 적외선 관찰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다양한 열 프로파일을 드러냅니다. 측정값은 열을 가두어 극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구름 밝기의 미묘한 차이는 바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순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임무가 진행됨에 따라 초고속 회전의 윤곽이 명확해집니다. 금성은 지극히 느리게 회전하며 대부분의 다른 행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회전을 완료하는 데 반해 금성은 약 243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고고도 구름은 지구 시간으로 단 4일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 눈에 띄는 대조는 지표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대기를 드러내며 초고속 회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20세기 처음
레이더 판독에서 추측되었던 이 현상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탐사선의 데이터 덕분에 충격적인 확인을 얻었습니다. 2000년에 카시니가 금성에서 멀어지면서 새로운 임무인 메신저가 시작됩니다. 수성을 탐사할 임무를 맡은 이 미국 탐사선은 2004년 8월에 발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계 행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행성 플라이바이를 통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력적 조정 없이는 태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성은 필수적인 경유지입니다. 이 행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메신저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합니다. 2004년부터 플라이바이 동안의 관측 조건을 최적화하고 기기들을 보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초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적외선 파장을 통해 구름을 관찰함으로써 기저구조가 감지됩니다. 금성의 하늘에서 이 구조의 움직임을 통해 풍속이 평가됩니다. 느린 지표면 회전과 비교할 때 상층 대기는 약 사흘 만에 완전한 한 바퀴를 돌게 되어 극적인 차이가 관찰됩니다. 메신저의 관측은 임무에서 부차적이지만 이전 탐사선이 얻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빠른 플라이바이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지나갈 때마다 기기들이 시험되고 데이터가 이전 기록과 교차 참조되며 새로운 분석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메신저의 판독치는 카시니와 갈릴러의 판독치에 추가되어 일관된 집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금성은 극단적인 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이 되며 표면의 압도적인 대기압, 고도에서의 거센 바람, 직관을 무시하는 대기가 형성됩니다. 각통과 각 측정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이 초회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금성이 초고속 대기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느린 행성이 그토록 역동적인 대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표에는 450도 이상의 섭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성 세계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감소합니다. 지표 위 약 50km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구름을 조각하고 에너지를 재분배합니다. 갈릴러, 카시니, 메신저, 세 개의 우주선, 3번의 결정적인 플라이바이입니다. 금성의 야간 측 적외선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은 대기의 격렬함을 증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출되는 이 열을 관찰하려면 극도로 민감한 센서가 필요합니다. 카시니는 이를 성취하고 메신저도 어느 정도 성취합니다. 함께 그들의 관측은 원저고외선에 기반한 행성의 열 초상화를 스케치합니다. 이 임무들은 또한 환상적인 기회를 보여줍니다. 단일 기기로 여러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성 간 여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로는 지나가는 중력장을 활용하도록 설계됩니다. 금성은 상당한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탐사선이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왜 관측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각 플라이바이로 초회전에 대한 과학적 문서가 성장하여 상층 대기의 바람에 인상적인 속도를 드러냅니다. (2003년에서 2005년간은) 준비가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메신저는 첫 번째 중요한 기동을 위해 금성에 접근합니다. 팀은 비행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기기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록 수성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일부는 금성에 대한 귀중한 관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회전은 기대의 중심에 있으며 과학자들은 측정치를 세분화하고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금성은 우주 탐사의 중요한 조각으로 자신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주된 목표가 아닐 때도 불가피한 통과점이 됩니다. 궤도 스프링보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에 휩싸이고 황산구름이 가득하며 바람이 행성 주위를 사흘 만에 돌며 격렬한 대기를 갖춘 독립된 세계가 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표면 위에 격렬한 대기. 1998년에서 2005년간 이러한 사소한 플라이바이를 통해 이 비밀은 과학적 진리로 변모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측정, 초회전 현상의 검증, 그리고 중력적 보조에 기발한 사용은 행성 간 임무의 모든 지능을 보여줍니다. 다른 세계로 가는 길에 그들은 금성의 몇 가지 비밀을 강탈합니다. 이 기초 작업은 보다 심층적인 궤도 연구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단순한 실패한 지구의 쌍둥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수께끼임을 상기시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 방법, 그리고 새로워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년) 유럽 우주국은 금성 주위를 도는 금성 탐사선인 비너스 익스프레스를 우주에 배치했다. 이 임무는 다각도로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행성의 대기와 내부 역학의 예기치 않은 복잡성을 빠르게 드러낸다. 발사부터 2014년 임무 종료까지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행성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고고도 비행과 함께 대기, 바람, 온도의 구성 분석, 화산 활동에 가능한 흔적 탐지를 수행한다. 우주 탐사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에게 이 탐사선은 지구의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진정으로 뒤집어 놓는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그러나 금성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기술적 위협임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태양의 지구보다 가까이 위치한 이 행성은 어떤 우주선이든 증가된 열과 태양 복사에 노출되도록 한다. 이 극한 환경은 태양 전지판과 열 조절의 실질적 도전을 제기하며 온보드 전자장치는 5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창의적인 열 시스템과 정밀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작동을 유지한다. 화성으로의 임무인 마스 익스프레스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금성의 뜨거운 조건에 맞춰 크게 적응되었다. (2006년) 봄 도착 시 과학자들의 우선 본 연구는 대기 탐사였다. 남극에서의 주요 발견은 상층 공기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임무 이전에는 극소용돌이의 존재가 의심되었지만 그 구조나 진화를 알지 못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두 개의 거대한, 가까운, 변화하는 대기의 소용돌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두 개의 회전 중심의 존재는 즉시 호기심을 자극한다. 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가? 지구에서 우리는 극소용돌이를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와 복합 형태로는 거의 보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 이 초회전 현상은 상층 대기의 빠른 회전과 태양에 의한 극의 불균등한 가열, 내부 바람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이 초회전은 상층 대기가 행성을 약 4일 만에 한 바퀴 돌게 하며 이로 인해 금성은 자축에서 매우 느리게 회전한다. 탑재된 장비 중 적외선 카메라와 열 분광기는 대기의 층을 드러내고 이러한 이중 소용돌이를 면밀히 관찰한다. 소용돌이 사이에 온도차는 수십 도에 이르며 이는 가스 혼합 및 태양광의 변화를 나타낸다. 금성은 기울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적인 의미의 계절을 경험하지 않는다. 따라서 궤도 변화와 임무 기간이 소용돌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때로는 합쳐지고 때로는 명확히 분리된다.
동시에 이 임무는 대기의 화학 조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주목을 받는 기체는 이산화황이다. 금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산화황의 뚜렷한 흔적도 감지된다. 이 기체는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여 과학자들을 매혹시킨다. 지구에서는 주로 화산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금성에서의 이산화황의 변화하는 존재는 최근 활동을 암시할 수 있다. 다른 설명도 고려된다. 태양에 의한 광화학적 반응 또는 물질 이동을 유발하는 수직 대기 움직임.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그의 농도에 설명되지 않은 감소와 증가를 관찰한다. 여러 가설이 제기된다. 폭발은 대기 중 이산화황을 고도에 주입할 수 있으며 대기 화학은 이를 변형시키거나 분산할 수 있다. 이 발견은 오래된 질문을 되살린다. 금성은 여전히 화산이 활발할까? 수집된 데이터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또 다른 주요 발전은 고고도에서 얇은 오존층의 발견이다. 지구에서는 3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이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표면을 보호한다. 반면 금성에는 그 양이 훨씬 적지만 그 존재는 행성의 화학 이해에 여전히 중요하다. SPIC-AB 장비는 약 100km의 고도에서 이러한 층을 감지한다. 지구와 달리 금성에는 식물이나 풍부한 자유산소가 없다. 오존은 따라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태양 복사에 의한 이산화탄소 분열에 의해 생긴다. 이 분자를 연구함으로써 생명권 없는 행성의 복잡한 화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조금씩 다른 단서들이 쌓여갑니다. 일부 단서는 금성의 대기에서 번개가 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에는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민감한 기기 덕분에 탐사선이 전기 방전에 부합하는 전자기 방출을 탐지합니다. 높은 고도의 짙은 황산구름에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번개가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가끔씩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널리 퍼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능한 전기 활동은 금성을 지구 혹은 폭풍이 사나운 것으로 유명한 목성에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듭니다. 션조. 가장 눈에 띄는 관측 중 하나는 화산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두꺼운 구름으로 덮인 금성은 기존의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고에서는 따라서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표면의 온도가 약간 상승하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이미 불타는 환경에서 이러한 경우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화산 활동의 증거로 해석되는 여러 의심스러운 지역을 드러냅니다. 지구에서 용암도 저고해선을 발산합니다. 직접적인 분화가 촬영된 적은 없지만 이 결과는 완만하지만 최근의 활동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질적으로 휴면 상태라고 생각했던 행성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몇 가지 요소가 수렴됩니다. 고고도에서의 이산화황, 표면의 열 이상, 최근의 흐름과 호환되는 특정 지질 구조물들. 금성이 아직 활동 중이라면 이는 그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내부 열은 주로 화산 활동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기의 초회전은 이러한 내부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행성은 과거에 더 온화했나? 수증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나? 온실 효과가 장악하기 전 고대의 대양들이 그 화학에 영향을 미쳤을지. 이 8년 동안 과학자들은 모든 열과 스펙트럼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했습니다.
가짜색으로 표현된 이미지들은 복잡한 세계를 드러냅니다. 방패 화산, 현무암 평원, 지각 아래의 마금에 의해 형성된 원형 구조. 지구에서는 위성이 쉽게 화산 연기를 촬영할 것입니다. 금성에서는 이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니, 구름 사이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저고의 선을 통해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이 장막을 뚫을 수 있으며 동요하는 세계에 대한 전례 없는 초상을 제공합니다. 임무의 마지막 몇 달간 탐사선은 궤도를 낮춰 대기의 상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주로의 가스 탈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밀도와 구성을 측정했습니다. 연료가 줄어들고 있으며 끝이 가까워 옵니다. 하지만 과학적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중 소용돌이가 확인되었고 이산화황이 매핑되었으며 오존이 탐지되었고 번개의 징후가 관찰되었으며 가능한 화산 활동의 열 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많은 발견들은 대기화학 화산 활동, 어쩌면 구름층에서의 거주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임무를 영감을 줍니다. 임무 전 기간 동안 엄격함이 중요했습니다. 각 이상 징후는 검증되고 비교되고 화학적, 동적 또는 열적 모델과 대조되었습니다. 금성의 시스템은 드문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서는 신중히 고려됩니다. 압도적인 압력, 극단적인 온도, 번개의 바람, 부식성 구름, 금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며 인내와 방법이 요구됩니다. 2010년경에는 발견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증가하고 과학저널에 기사가 넘쳐났으며 이미지는 매혹적이었습니다. 베네라 탐사선의 일회성 스냅샷과 달리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거의 8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찰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행성 탐사에 전례 없는 부유물, 다른 임무와의 비교, 금성과의 짧은 조우까지 포함한 이 유럽의 모험은 그 영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통제된 하강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목표, 구름을 더 가까이 탐사할 수 있는 미래 탐사선을 위한 마찰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와의 연결이 2014년에 끊겼지만 그 기기들은 기대 이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중 소용돌이는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나선은 남극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4년 사이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소용돌이, 변화하는 가스, 오존, 번개, 화산 흔적, 이 퍼즐은 매혹적인 세계를 다시 조립합니다. 전문가이든 단순한 열성이든 가까우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매혹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임무들은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남긴 과학적 유산을 이어받아 추진력을 높입니다. 이 탐사선은 친숙하고 이웃한 행성조차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주 탐사는 의외의 경이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장비들이 하나씩 꺼지면서 하나의 것은 확실합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발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항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2010년에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 속에서 새벽이라는 뜻의 일본 탐사선 아카츠키가 지구를 떠나 금성과의 만남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이 임무는 이 베일에 쌓인 행성의 탐사에 있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 야망은 분명합니다. 금성의 대기의 비밀을 밝혀내고 특정 파장을 위해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여 가능한 번개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아카츠키가 이 뜨거운 세계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지 도박을 겁니다. 그곳의 표면 온도는 섭씨 460도를 넘고 그 대기가 왜 행성 자체보다 빠르게 회전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발사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탐사선은 목표를 향한 몇 달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 말, 아카츠키는 주 엔진을 사용하여 금성 궤도에 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제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실패가 발생합니다. 충분히 감속하지 못해 탐사선은 목표를 놓치고 태양 궤도로 들어갑니다. 이 좌절은 2010년에 대한 관측 기회를 놓친 팀에게 큰 충격입니다. 아카츠키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다음 시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연료 비축량이 신중하게 평가되고 구성 요소가 분석되며 궤적이 점진적으로 수정되어 금성 근처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긴 15년 12월, 아카츠키는 또 다른 기회를 얻습니다. 1년의 정밀한 조작 덕분에 더 작고 겸손한 보조 엔진이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추진이 성공하여 금성의 중력이 마침내 탐사선을 포획합니다. 비록 초기 계획과는 다른 궤도이지만 아카츠키는 공식적으로 행성의 위성이 됩니다. 5년간의 기다림 끝에 안도감이 큽니다. 대기 상태로 유지되었던 장비들이 점차 재가동됩니다. 첫 자외선 이미지를 통해 상층 대기에서 이상한 구조가 나타나고 그 유래는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임무의 주된 관심사는 탑재된 장비들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상층 대기의 구름 형성을 추적하여 풍속을 평가하고 행성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는 이 슈퍼 회전 현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금성에서는 구름이 단 4일 만에 완전한 회전을 완료하는 반면 행성은 지구일로 수백 일이 걸립니다. 동시에 자외선 카메라는 구름의 더 세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조가 나타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대기 파동이 드러납니다. 이는 다양한 대기층 간의 강력한 에너지 교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찰을 넘어 다른 요소가 과학자들을 매혹합니다. 번개의 존재 가능성. 최초의 소련 임무 이후로 금성에 밀집된 대기에서의 전기 방전 가설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이 압도적인 금성에서의 폭풍 이해는 그 복잡한 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카츠키는 극도로 짧은 빛의 펄스를 기록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번개의 존재를 입증하려 합니다. 초기 결과는 애매모호하지만 일부 신호는 물 순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높은 고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태양 주위를 떠돌던 지연에도 불구하고 아카츠키는 빠르게 주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16년 말까지 연구자들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상세한 열 지도를 게시하여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에서 열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 이미지 또한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동안 지형 위에 형성되는 정체의 파동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과 안정성은 과학자들을 매혹시킵니다. 두꺼운 안개 아래에서 금성이 실제로 능선과 계곡을 갖추고 있어 바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연간 연구자들은 그들의 도구를 완벽하게 만들고 모델을 정교화해왔다. 목표 중 하나는 초회전에서 대류와 중력파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야간 적외선 이미지는 변동하는 발광 패턴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동은 구름 구조와 고고도 바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산 또는 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두꺼운 구름 덮개를 통해 분출을 감지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아카츠키는 금성 대기의 바람, 온도, 화학 성분에 대한 점점 더 정밀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아카츠키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궤도의 안정성에 있다. 이는 미션을 초기 기간을 훨씬 넘겨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에너지 역량과 기기 상태를 재평가한 후 일본 기관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번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며 카메라는 고대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국제 협력이 조직되고 있으며 아카츠키의 데이터를 지구 기반 원적외선 관측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는 초회전의 주기적 변동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24년에도) 나이가 들었음을 나타내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금성 주위를 활발히 돌고 있다. 일본 우주과학연구소는 통신의 일부 손실을 보고했지만 아카츠키는 여전히 적외선 및 자외선 이미지를 송신하고 있다. 새로운 궤도 조정이 과학적 미션을 더 연장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 (2020년) 예상치 못한 발표가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금성구름에서 포스핀의 가능성 탐지. 이 분자는 인,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산업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의 산물이다. 금성에서 그 존재는 흥미롭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것을 생성할 자연적인 과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금성이 종종 그 크기 때문에 지구의 자매로 불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기는 매우 밀도가 높아 지표면 압력은 지구의 90배이며 온도는 460도 이상이다.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산구름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55km 고도에서 온도는 더 온화해서 이 영역에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가설이 제기된다. 이 발표는 강력한 망원경,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큰 안테나 배열을 사용한 카디프 대학교 교수 주도의 국제팀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파장에 민감한 이 기기들은 포스핀의 특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었다. 데이터에서 포착된 이 피크는 이 분자의 가능한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 뉴스는 즉시 큰 충격을 줬다. 왜냐하면 포스핀은 때때로 생명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그것은 산소 없이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소량이 생산된다. 금성의 생명체가 그러한 가혹한 환경에 적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대중을 매료시켰고 매체에 의해 열정적으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신중함이 곧 자리 잡았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재조사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떤 이들은 신호가 다른 분자들의 영향일 수도 있거나 기기 보정 결함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통계적 처리의 어려움과 신호가 순전히 인공물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논쟁의 일부는 사용된 관측소에 관한 것이다. 고고도 관측 비행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탐지를 확인하려 한다. 이 기기는 많은 지구 간섭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 명확한 확인은 제공하지 못한다. 어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낮은 농도의 포스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여러 팀들이 대체 설명을 탐구하고 있다. 그들은 화산 활동이나 번개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생물학적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포스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운석먼지나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각 경로는 복잡한 모델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명확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의가 중요하게 남아있다. 일부 팀은 초기 데이터를 재보정하고 다른 팀은 포스핀에 예상되는 스펙트럼 선을 재평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여러 시설에서 독립적인 관측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 된다. 이상적으로는 금성 구름 내에서 직접 측정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확실한 답을 제공할 것이다.
2024년 전문 학술지는 이 논란의 전반적인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는 논문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이 출간물은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엄격한 언어로 포스핀을 탐지하는 데 사용된 전체 방법론, 그 신호를 분석하고 가능성 있는 기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의 불확실성, 즉 발견이 확실히 반박도, 확실히 확인도 되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론적인 측면, 지구에서의 측정, 금성을 궤도 도는 우주선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검토해야 합니다. 총 20년과 2023년 사이 여러 검증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팀들은 지상 기반의 전파 망원경 기술을 개선하여 2020년에 보고된 농도 변동의 실제성을 검증하려는 도전 과제를 안고 행성 상부 대기에서 포스핀의 정확한 분포를 재측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궤도에서 이미 금성 주위에 배치된 일부 장비들은 가시 스펙트럼을 넘어 적외선 및 자외선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목표는 포스핀의 형성 또는 분해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화합물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름의 화학적 분석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미래의 인물을 보낼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샘플을 수집하여 대기 조성에 더 세밀한 지도를 얻을 수 있는 풍선이나 탐사선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또는 생물학적 반응을 나타내는 잠재적인 추적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최근 기술 발전이 더 열과 부식에 강한 장비를 가능하게 했지만 환경의 복잡성은 여전히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풍은 입자를 먼 거리에 걸쳐 이동시키며 황산의 화학은 부적절하게 보호된 장비에는 지속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동시에 일부 연구는 생화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화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뜨겁고 산성인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구의 극한 생물체들이 금성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산의 존재는 상당한 장애물이지만 90도 섭씨 이상의 온도 또는 매우 낮은 pH에서 생존하는 박테리아가 이미 지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밖의 생명을 연구하는 천체생물학은 여기서 생명의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비옥한 토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어떤 합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포스핀이 구름 속에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관측 천체 물리학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부정 확성도 데이터 해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상되는 2024년 출간물은 탐구해야 할 길과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업데이트된 개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논란의 여파는 전문가들 간의 논쟁 범위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이는 금성의 대기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강조했고 생명과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자의 탐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와 접근 방식을 다각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화학 조성을 유추하기 위해 빛을 분석하는 분광학의 진보는 행성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새로운 탐사 프로젝트의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소형 위성이 궤도에 남아 장기간 행성을 관측하도록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팽창형 탐사선도 고려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기 역학을 측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입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포스핀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화학 및 물리화학적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포스핀이 실질적인 양으로 존재하고 지질학적 또는 화학적 설명이 그 생산을 설명할 수 없다면 생물학적 활동의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혁명적인 가설을 제안하기 전에 연구자들은 견고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그들의 분석을 반복하여 기구적 편향을 배제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포스핀을 둘러싼 탐구는 교차 분석, 열정적인 논쟁, 그리고 결실을 맺는 재고찰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접근을 완전히 구현합니다. 초기 발표, 강력한 언론 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능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비판적 검토. 금성에 있어 이 사건은 탐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구름 속의 생물학적 비밀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 연구의 해들은 금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구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은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포스핀이 관찰되었다는 추측이 잘못된 출발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귀중한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석이 밝혀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개발이 금성 행성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항상 우리를 매료시켜 온 행성을 탐험하는 데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 2024년 주요 사건은 금성이 정적인 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산 활동이 수백만 년 동안 크게 둔화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수집된 마젤란 탐사선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드러냅니다. 최신 알고리즘 덕분에 중첩된 레이더 이미지들이 최근 분출과 호환되는 지질 구조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5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과학계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하다고 여겨졌으나 제한적이었던 마젤란 레이더 데이터는 신중하게 재작업되었습니다. 수치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이미지를 중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표면의 정밀 지도를 작성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거나 흐릿했던 용암 흐름을 식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4년 5월 27일은)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연구자들은 금성의 시프몽스와 니오베 평원 두 지역에서 최근의 용암대 발견을 발표합니다. 한때 비활성으로 여겨졌던 이 지역들은 이제 더 명확하고 밝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분석 결과 이러한 형성물은 지질학적 규모에 비해 매우 최근인 몇 년 또는 몇십 년 전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발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마젤란 탐사선의 역할을 상기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불투명한 대기를 관통할 수 있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금성을 지도화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두꺼운 구름 아래 숨겨진 지형을 드러내는 지형도로 변환되었습니다. 초기 간행물에서부터 과학자들은 금성 표면에 대형 화산을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해상도와 시간 추적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 여부는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최신 분석은 훨씬 더 정밀하여 미묘하지만 중요한 지형 변화들을 이제 드러냅니다. 용암대는 액체 상태로 방출된 후 고체화된 암석 표면입니다. 금성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현무암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우리 대기압의 90배이며 온도는 460도에 이릅니다. 이러한 조건은 용암이 식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비정상적인 질감을 만듭니다. 시프몽스와 니오베의 평원에 관찰된 용암대는 시간에 의해 거의 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들의 균일하고 선명한 레이더 시그니처는 최근에 퇴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금성에서는 대기 퇴적물이 빠르게 지형을 덮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퇴적물이 없는 것은 최근 활동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특화된 사이트가 전달한 몇몇 추정에 따르면 이 행성은 연간 최대 42번의 분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관측 빈도, 대기 퇴적 속도 및 확인된 흐름의 크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작은 분출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큰 분출은 더 오랫동안 보일 것입니다. 이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빈도를 추정하려면 용암 및 대기의 특정 특성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숫자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으며 실제 활동은 훨씬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활발한 화산 활동은 금성 멘틀이 충분한 내적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는 이 에너지가 판구조론을 통해 방출됩니다. 금성에서는 그러한 구조가 없으므로 가끔씩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역적으로 갱신되는 모델을 고려하게 됩니다. 분출이 확인된 것은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대기층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황산가스 같은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는 공기의 화학 성분에 영향을 미치고 온실 효과를 강화합니다. 각각의 화산 연무는 이미 존재하는 가스와 복잡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행성의 기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화산 활동의 개념은 가상 미생물, 생명체 탐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 온도가 극도로 뜨겁고 때로는 섭씨 470도에 이르지만 일부 대기층은 덜 적대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몇 모델은 지속적인 화산 활동이 대기의 생명체 형태를 지탱할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추측적인 시나리오지만 최근 발견에 의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금성을 탐사하려는 미래 임무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화산 활동이 더 많이 확인되면 기술자들은 가스 변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화산 연무의 성분을 분석하며 지형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활동적인 화산 활동의 존재는 또한 최신 용암 퇴적물이 최근에 나타났을 수 있는 시프 먼스 또는 니오비 플라니티아와 같은 특정 지역을 더 자세히 관찰하려는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2024년 5월 27일 출판 이후 몇 달은 마겔란 재분석에서 드러난 증거를 둘러싼 발표 회의, 토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각각의 레이더 이미지는 흐름을 추적하고 그 두께를 측정하며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됩니다. 안정된 지역과의 비교는 흐름의 동력학과 마그마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시각적 요소들이 철저히 분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기존 자료를 완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놀라운 요소는 연간 최대 42회 분출 가능성입니다. 미디어와 과학 출판물에서 전달된 이 추정치는 그 힘과 지리적 범위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합니다. 지구에서 이 숫자는 일반적이지만 우리 행성은 활동적인 판과 영향력 있는 대양이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이 빈도가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두꺼운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내부 열 발산 메커니즘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튼 마겔란 데이터의 재해석은 2024년의 주요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금성은 더 이상 정적인 세계처럼 보이지 않고 열이 방출되고 표면이 새로워지는 활동적인 행성으로 나타납니다. 시프 몬스 및 니오베 플라니티아에서 확인된 용암지대는 불완전한 퍼즐 속의 주요 조각이 되어 시대를 통해 행성의 진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화산 활동이 밀도가 높은 구름과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지역적 효과에 국한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흥미를 강화합니다. 놀라움은 마겔란의 측정값이 오랫동안 완전히 활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알고리즘, 특히 기계 학습과 고급 필터링 방법에 의해 새로운 신호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재분석은 지형을 훨씬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섭을 줄이고 보정을 정교화함으로써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흐름 경계와 지질 패턴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학적 갱신은 금성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활동적인 행성 시스템으로 고려하려는 증가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분명히 금성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형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프몬스 및 니오베 플라니티아에서 감지된 용암지대는 금성의 내부 에너지가 나타나는 진정한 야외 실험실이 됩니다. 열 흐름, 가스 방출, 지각 변화 사이에서 2024년 관찰된 화산 활동은 이 이웃 행성에 대한 이해의 중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이는 금성의 지질학적 역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성이 긴 조용한 기간과 강렬한 단계가 교대로 나타났다는 아이디어는 확실한 기반을 갖게 되며 이는 다른 암석 행성들과 비교할 수 있는 깊은 과정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분출을 확인하고 새로운 단서를 거의 실시간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이벤트 중에 방출된 가스를 현장에서 분석하기 위해 금성 전용으로 설계된 미래의 탐사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너스에 대한 매료는 지구의 쌍둥이라고 종종 묘사되지만 진화의 경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취했음을 연료로 합니다. 우리의 푸른 행성이 바다와 번성하는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동안 비너스는 타오르고 억압적인 세계가 되었으며 거주하기 어려운 표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활동적인 화산이 밝혀짐에 따라 더 역동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정지된 불지옥이 아닙니다. 그 행성은 끊임없이 변형되며 끊임없이 평원과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프몬스와 니오베 플라니티아의 새로운 용암 흐름은 이 행성의 내부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합니다. 연간 40회 이상일 수도 있는 분출 빈도에 대한 가설은 오랫동안 비활성으로 여겨졌던 세계의 활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중반에 비너스는 내부 역학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며 고체 행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2024년 11월 6일은) 파커솔라 프로브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18년에 발사된 이 임무는 태양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궤적을 조정하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브는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비너스 근처를 비행합니다. 각 통과는 궤적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하며 행성의 상부 대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 조우에서는 비너스의 중력을 마지막으로 이용하여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날짜는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팀들은 비너스 중력을 이용해 탐사의 속도를 변경하기 위한 이상적인 접근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파커 솔라 프로브는 표면에서 단 376km 떨어진 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극도의 근접성은 행성의 중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작의 정밀성을 입증합니다. 궤도 조정뿐만 아니라 이번 비행은 비너스의 외기를 탐사할 독특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탐사의 센서를 통해 상부대기 입자의 분포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과학 공동체와 공유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여전히 탐사를 태양 코로나에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너스의 중력 당김을 슬링샷처럼 사용합니다. 각 비행마다 속도와 기울기가 조정되어 태양의 환경 깊숙이 빠져듭니다. 2024년 11월 6일의 비행은 새로운 한계를 넘기 위한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전략이 없었다면 임무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연료의 양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너스가 이 우주 프로젝트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이 비행은 비너스의 외기권, 즉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은 입자가 희박해져서 우주로 탈출할 수 있을 만큼 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연구함으로써 비너스가 태양풍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가스가 손실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양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탐사의 센서는 이 지역의 화학과 움직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기 탈출 모델을 개선하고 행성의 역사를 더 잘 재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측정을 위한 주요 도구는 세레나로 행성 근처에 하전된 입자나 중성입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구성, 속도, 밀도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대기 침식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임무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레나는 또한 이 입자의 온도 및 공간에서의 분포를 측정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과학 커뮤니티에 전송될 것입니다. 이전 기록과 비교하여 이들은 비너스 대기의 변동성을 더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얻어진 결과는 장기적인 대기 탈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행성은 태양풍이나 에너자 이징된 입자로 인해 휘발성 요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외기권은 이 과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더 잘 이해하면 비너스의 기후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극도의 온실 효과로 전환되기 전에 더 온화한 기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 전환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번 마지막 근접 비행은 파커 태양 탐사선의 열 차폐의 내구성을 입증합니다. 초내 구성 재료로 만들어진 이 차폐는 태양에 근접할 때 극심한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금성을 매우 낮은 고도로 스쳐 지나가면서 탐사선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성공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더욱 야심찬 임무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금성의 중력 도움 덕분에 파커 태양 탐사선은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근접 비행이 완료되면 데이터는 분석되어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제공됩니다. 첫 단계는 측정의 질을 검증하는 것이며 그 후 모두에게 개방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될 것입니다. 이는 학제 간 협력을 장려하고 금성의 복잡성을 풀어내는데 필수적인 교차 연구를 촉진할 것입니다. 결과로 나온 출판물은 외기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다른 행성과의 비교를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세레나의 초기 측정 분석은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빠르게 활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외기권의 입자 밀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산소나 수소 같은 단순 원자와 더 복잡한 분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금성 대기의 수치 모델을 보충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존 이론과 연결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온화한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거친 온실 효과가 지배적인 행성으로의 금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정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근접 비행은 기술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공헌이 될 것이며 생물, 외생물학 분야에까지 혜택을 줄 것입니다. 2024년에는 종종 크기와 거리 때문에 지구의 쌍둥이로 불리는 금성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탐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까지 일부 과학자들은 금성이 수십억 년 전 방대한 해양을 가졌을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루터스에 의해 보도된 동위원소 분석은 이 가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조사된 샘플들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한 내부를 나타내며 행성 표면에 대량의 액체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폭로는 행성 진화의 전통적인 시나리오에 도전하고 생명체가 나타나는 환경과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새롭게 합니다. 이 결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과 다른 휘발성 요소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핵심 도구인 동위원소 분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다른 같은 화학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 사이의 비율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행성이 물을 보존하거나 잃어버렸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구조의 밀양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구에서는 안정적인 동위원소의 풍부함이 있으며 대기, 표면, 지하를 연결하는 복잡한 수리학적 순환이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이 순환이 없으며 최근 측정은 주요한 고대물 저장소의 흔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행성의 지질학적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를 촉진합니다. 지난 24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는 과거의 상당한 증발과 밝은 화합물의 상당한 손실을 강조합니다. 지구에서는 물순환이 화학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반면 금성은 매우 다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주 400도 이상의 표면 온도는 물 분자의 해체와 수소의 우주로의 탈출을 촉진했습니다. 남은 산소는 반대로 지각과 결합하거나 다른 요소와 결합했을 수 있습니다. 이 동적은 물을 보존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행성을 나타냅니다. 동위원소 데이터는 지속적인 고대 해양의 개념과 화해하기 어렵고 건조하게 남아있는 행성의 이론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는 거주 가능 구역의 개념 자체의 수정을 이끕니다. 오랫동안 지구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액체물의 유리한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며 초기 화학, 화산 활동, 보호적인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2024년 결과는 금성이 비록 위치상으로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의 거주 가능성 기준을 제고하게 하며 궤도만으로는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금성의 역사에서 짧은 습기 있는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행성이 형성될 때 물을 받았을 경우 이 물은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한 온실 효과 아래서 빠르게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로 탈출하고 산소는 지각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2024년의 측정치는 이런 급속한 건조 가설과 호환되지만 합의된 의견은 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금성의 거주 가능 개념이 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금성의 모습은
해당 행성의 대륙 이동과 내부 진화에 대한 영향도 줍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대륙의 드리프트와 서비블 촉진하여 지질학적 및 기후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금성은 제한된 판구조를 경험했을 것이며 이는 열 축적과 매우 활발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젤란과 같은 미션의 관측은 이러한 화산 활동의 증거로 거대한 현무암 평원과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동위원소 데이터는 이러한 분출이 깊은 물 교환으로 지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것이 이 행성의 독특한 외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문제를 넘어서 이 영우는 금성이 여러 화학 원소를 어떻게 가두거나 잃었는지도 다룹니다. 동위원소는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를 유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행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금성의 촘촘하고 뜨거운 대기는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강렬한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행성 대기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이 처음부터 거의 건조했음이 증명된다면 지구의 자매로서의 금성의 지위는 의문이 됩니다. 2025년 이후 계획된 다가오는 임무, 특히 더 발전된 대기 탐침은 그 화학과 역학에 대한 이해를 정밀화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의) 발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두 행성이 왜 그렇게 다른 운명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구와 금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의 최적거리와 보호자기장 덕분에 금성에서 관찰된 열 폭주를 피했습니다. 판구조론과 해류는 지각 안에 일부 이산화탄소를 가두어 온난화를 제한했습니다. 반면 금성은 물 손실과 통제 불가능한 온난화를 촉진하는 조건을 누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 균형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직면하여 거주 가능 구역의 개념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먼 세계의 관측은 궤도 위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화학 및 지질 활동과 같은 매개 변수는 유망한 환경을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금성에서 얻은 결과는 동위원소와 내부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만이 진정한 거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이 가르쳐주는 것은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모든 몸체가 반드시 생명의 피난처가 아니란 것입니다. (2025년) 초의 금성 탐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 야심 있는 임무가 준비 중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기관들은 그들의 기기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비행 전략을 최적화하고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팀들은 센서부터 발사 일정까지 모든 측면을 정밀화하기 위해 2배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 성분, 지질에 대한 비밀을 밝힐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켓랩과 MIT가 개발한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 프로그램으로 금성 대기의 온화 한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예상되는 이 마이크로 프로브는 대사작용과 관련된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극심한 산성 대기로 인해 어떤 생물학적 시나리오도 매우 추측적이지만 가장 사소한 관련 분자의 흔적이라도 태양계 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임무, 네이사가 주도하는 DA-빈시는 2030년대에 발사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2031년과 2032년 사이에 금성 대기로 진입하여
고층 대기부터 지명까지 화학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희가스들을 분석하여 행성의 역사를 추적하고 지구의 역사와 비교할 것입니다. 표면에 자세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지역의 형태와 지질 활동의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열 차폐막으로 보호된 다빈치는 섭씨 400도를 초과하는 열과 극한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목표는 구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네이사가 주도하는 비에리타스 임무는 금성의 표면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지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연기된 이 임무는 레이더, 적외선, 분광 기술을 사용하여 행성의 지형, 중력, 지질 구성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상세 지도화를 통해 과학자들은 최근 화산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고 금성의 내부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금성의 지질학적 다양성의 포괄적인 그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금성이 지구와는 아주 다르게 진화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이 과학적 모멘텀에 완전히 헌신하며 앰비션 임무를 착수합니다. 이 차세대 궤도선은 금성 탐사의 발자취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2024년 1월에 공식 채택되어 2031년 11월 발사될 예정입니다. 앰비션은 극도로 정밀하게 표면을 관찰하고 대기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레이더와 분광기구를 탑재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구름 시스템의 연구로부터 최소한의 지각 변형 탐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레이더 덕분에 이 임무는 가능성 있는 지각 활동이나 미세한 산사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계는 금성에서의 화산 활동 가능성을 질문해 왔으며 앰비션은 확실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임무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30년대 말까지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야심찬 일정이 펼쳐집니다.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는 구름에서의 생명 신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디에이빈시는 대기의 상층에서 표면으로의 전환을 탐구할 것이고 비에리테이스와 앰비션은 지질 분석, 내부 구조 및 잠재적인 역동적 움직임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비슷한 기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성이 지구와 다르게 진화한 신비를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임무는 엄격한 조정과 수년에 걸친 자금 조달, 여러 전문가들, 엔지니어, 행성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및 우주항법 전문가들의 무함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기기들이 소형화되면서도 극한 환경에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섭씨 400도를 넘어서는 온도와 지구의 심해와 맞먹는 압력, 이러한 경호성 덕분에 더 긴 임무와 풍부한 데이터가 가능해졌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두꺼운 구름을 관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실험실 테스트에서 발사체 준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것입니다. 중요 발표나 지질 활동의 힌트 또는 비정상적인 분재에 대한 모든 소식은 매체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데이터는 대조되고 교차 확인되어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분석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은 가장 유망한 단서를 확인하거나 다른 단서를 배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도전이 막대합니다.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는 상층 대기, 즉 좀 더 용서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작동해야 하지만 산성의 격렬한 바람에 휘말릴 것입니다. 데빈시는 표면까지 다이빙해야 하며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견고한 열 시스템과 기기를 요구합니다. 메리테이스는 행성을 초고 해상도로 지도화하기 위해 궤도를 안정시켜야 하며
이는 정기적인 조정과 정밀한 에너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션은 대기에서 내부 깊이를 아우르는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BERTS와 관측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은 금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격차를 채우고 금성과 닮은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과학자들이 분석을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거대한 가상의 실험실을 만들 것입니다. ESA와 NASA 그리고 로켓랩과 같은 개인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은 그러한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에는 금성 대기, 표면 및 내부에 대한 전례 없는 정밀 측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림은 정당화됩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와 초기 구성은 비슷하지만 뜨거운 세계로 변한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양의 사라짐 가능성, 전 지구적 자기장의 부재, 또는 화산 활동의 영향에 대한 질문들은 다가오는 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결정적인 시기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학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구름을 분석하는 Venus Life Finder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약 2031년과 2032년에 니에빈치가 대기로 뛰어들어 그 구성 요소를 연구하고 표면 이미지를 촬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에리테이스는 차세대 레이더로 행성을 지도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션이 차례로 발사되어 가장 진보된 기술로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각 임무는 논리적 진전의 일부로 첫 번째 관측 결과가 다음 관측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의 발견은 미래의 탐험 방향을 정의할 것입니다. 만약 활발한 화산 활동이 확인된다면 열 분포에 대한 그 영향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름 속에 알 수 없는 분자들이 나타나면 그 본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면이 예상보다 복잡해 보이면 그것은 지구와 금성의 비교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편 MIT, 로켓랩, 나사 및 ESA의 팀들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우리 태양계, 어쩌면 다른 이와 유사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은 아마도 금성의 위대한 10년이 될 것입니다. 이 해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야심찬 임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우주기관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를 볼 것입니다. 그 목표는 대기권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질학을 탐구하고 잠재적인 화산 활동을 확인하고 기후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조밀한 구름 아래에서 금성은 여전히 암석 행성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 동맹의 핵심은 세 가지 상호 보완적인 임무입니다. 다빈치, 베리타스 및 앰비션. 각각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빈치는 구름을 통과하며 가스를 수집하고 하강 중에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베리타스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지형도를 작성합니다. ESA가 주도하는 앰비션은 내부 지질학을 연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지각운동의 징후를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융합으로 즉각적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다빈치의 측정치는 대기의 화학 성분을 드러낼 것이고 비에리테스는 지질학적 기복과 형성을 식별할 것입니다. 앰비션은 자신의 레이더와 스펙트럼 관측을 결합하여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데이터는 금성의 진화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소들은 풍선에 지진계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들은 행성을 장거리 비행할 수 있는 글라이더 또는 빠른 왕복이 가능한 태양 돛담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온도가 섭씨 460도를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행성에서 탐사의 경계를 넓힙니다. 이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풍부한 발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과 구름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대기 역학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지질학은 아직도 활발한 화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으며 레이더 데이터는 완화, 단층, 원형 형성으로 알려진 코로나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생물 생명체의 아이디어는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기의 상층에서 온도가 약 섭씨 6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담한 이론에 불을 붙입니다. 다가오는 도구들은 안개를 분석하여 가능한 화학적 변칙을 감지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물학적 활동이라도 감지되면 그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금성을 탐구하는 것은 극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연구는 더 넓은 목표의 일부입니다. 금성과 유사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별들 주변에서는 도피적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 즉 금성존에 위치한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웃 행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러한 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기후 모델을 정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래피스트-1 시스템은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거기 있는 암석 행성들 중 일부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 다른 진화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래피스트-1C에는 과학자들을 매료시킵니다. 금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 외계 행성이 수증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비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측 없이도 금성에서의 모든 발전은 이러한 먼 세상에서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금성에서의 도구 테스트는 다른 극한 행성들에 대한 미래 임무의 준비를 가능케 합니다. 공중 지진계, 태양 도치, 내열 소재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10년은 또한 로봇 탐사와 극한 환경의 도전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와 연구자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깝고도 다른 이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서 삶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